유럽 한가운데 지도에서 확대하지 않으면 이름조차 찾기 힘든 땅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작은 나라. 면적은 제주도의 절반도 안 되지만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위를 수년째 지키고 있죠. 룩셈부르크,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나라만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작은 나라 스위스 역시 알프스 산맥에 둘러싸인 내륙국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돈의 은신처로 불리며 수십 년간 강력한 부를 유지해왔죠. 어쩌다 이 작은 나라들이 전쟁도 천연 자원도 없이 세계를 흔드는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설계한 부의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룩셈부르크가 부유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국 중 하나였죠. 주변 강국들 틈바구니에서 독립조차 위협받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세기 초 철광석이 발견되면서 잠깐의 부흥기를 맞이했는데 문제는 그 자원도 금방 고갈됐다는 점이었죠. 나라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역도 부족했고 바다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인구는 50만 명 수준으로 한국의 한 도시만도 못했죠. 그때 룩셈부르크는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세상을 끌어들이는 나라가 되기로 한 것이었죠. 세금을 낮췄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외국 자본이 머물기 편한 구조로 세제를 설계했습니다. 당신의 돈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정책으로 만든 셈이죠. 그리고 철저히 국제 자본 중심지로 국가의 틀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국제 투자 펀드에 대한 우호 정책을 펼쳤고 많은 다국적 기업과 자산가들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 결과 룩셈부르크는 지금 세계 2위의 투자 펀드 등록국이 되었고 등록된 펀드 자산만 6조 유로, 하나로 약 9천조 원에 달하죠. 말 그대로 세계의 돈이 모여드는 금융의 블랙홀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면적은 룩셈부르크보다 크지만 자원도 없고 바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계의 부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돈의 금고가 되었죠. 그 시작은 철저한 중립성이었습니다. 스위스는 1815년 빈 회의에서 영구 중립국으로 인정받았고 이후 어떤 전쟁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국경 분쟁이 자주 있었지만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스위스의 중립성은 그야말로 브랜드가 되었죠. 수많은 자산가와 정치인들이 전쟁과 정권 교체를 피해 자산을 옮겨둘 수 있는 곳, 거기다 개인 금융정보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비밀보장 제도까지 있었으니 스위스 은행은 절대 열리지 않는 금고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죠. 그 결과 스위스는 자산보호, 프라이버시,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으며 국가 자체를 하나의 금융 서비스로 만든 셈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부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부는 자원을 캐내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를 설계한 결과라는 점이죠. 룩셈부르크는 철저하게 세금의 유인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스위스는 누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모르게 하는 정보 비공개 구조로 만들었죠. 어느 쪽이든 이들 국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강점, 즉 신뢰와 안전을 무기로 자산이 머무르고 싶어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면서 전 세계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식수의 80%를 말레이시아에서 사와야 했고 내부에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섞여 있어서 언제 갈등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나 초대 총리였던 리커뇨는 전혀 다른 조건을 택했습니다. 어차피 자원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과 시스템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는 정부 주도로 교육 시스템, 공공의 효율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과 질서의 신뢰성을 철저하게 설계했습니다. 지나칠 만큼 청렴하고 효율적이며 외국 자본이 들어와도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구조. 이건 단순히 법을 잘 지킨다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초정밀한 기업처럼 만든 구조였죠. 싱가포르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는 이유는 낮은 세금 때문만이 아닙니다. 계약을 믿을 수 있는 시스템, 공무원의 청렴도, 빠른 행정, 이 모든 것이 글로벌 자본과 인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이 구조를 사람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중동으로 눈을 돌려보면 사막 위에 세워진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그 중에서도 두바이는 말 그대로 사막 위에 지어진 미래도시입니다. 사실 두바이는 과거의 진주 채취와 어업이 전부였던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20세기 중반 석유가 발견되면서 운명이 바뀌었죠. 하지만 이들이 선택한 방향은 조금 달랐습니다. 석유가 한정된 자원이라는 걸 깨달은 이 나라는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곧바로 미래 설계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사막 위를 가로지르는 국제공항 허브, 그리고 전 세계 부자들이 몰려드는 관광 비즈니스 도시. 이 도시가 상징처럼 키운 것이 바로 버즈 칼리파였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세계 자본이 머무를 랜드마크를 건설한 전략적 구조였습니다. 또한 국적 제한 없이 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등 글로벌 자본의 가장 친화적인 법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자국민은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고 거주자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지만 이 시스템은 오히려 두바이를 비즈니스의 중립지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일수록 구조에 더 집중했다는 것, 단기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 싱가포르는 물조차 없던 나라였지만
물류, 교육, 신뢰, 행정이라는 비가시적 자산을 키워 세계의 중심이 되었고 UAE는 석유로 번 돈을 지금이 아닌 미래의 구조 설계에 재투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이 많으면 나라가 잘 살겠지. 기름도 펑펑 나오고 금도 많고 땅도 넓으면 당연히 부자 나라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원이 제일 많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가난하거나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왜 자원이 많은데도 나라가 못 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일단 진짜 자원부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이지리아. 이 나라는 석유 수출만 해도 세계 10위 안에 듭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손꼽히는 자원 부국이죠. 유전도 많고 천연가스도 많고 땅도 큽니다. 이쯤 되면 보통은 상상하죠. 오, 여긴 기름 팔아서 엄청 잘 살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나이지리아 국민의 절반이 하루 2달러도 못 쓰는 생활을 합니다. 아이들은 수도가 없는 학교에 다니고 대도시 병원에서는 응급실 수술을 받으려면 약값부터 먼저 내야 하죠. 어떻게 된 걸까요? 석유는 정말 많이 팔았는데요. 문제는 바로 구조였습니다. 기름을 팔아 생긴 돈이 국민을 위한 시스템에 쓰이지 않고 일부 정치인과 기업, 군부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죠. 즉, 자원은 많았지만 그 자원을 국가 전체의 부로 만드는 구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반대로 똑같이 자원이 많은데도 진짜로 부자 나라가 된 사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 북해에서 원유가 터졌을 때 노르웨이도 처음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자원 의존국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아예 다르게 접근했죠. 석유로 번 돈을 당장 쓰지 않고 국가 펀드에 묶어두고 그 이익을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부 펀드로 불리는 노르웨이 정부 연금 기금입니다. 한마디로 기름을 팔았고 그걸 국민의 미래 연금으로 전환시켰고 그 수익은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노르웨이는 자원으로 망한 게 아니라 자원으로 구조를 설계해서 더 탄탄한 부의 시스템을 만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기름이 나왔지만 어디는 국민이 병원비도 못 내고 어디는 국민이 평생 연금 혜택을 받으며 살죠. 결국 자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자원도 많고 땅도 넓고 산업도 많고 부자 나라도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단순히 자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금융구조, 기술 기반, 법치 시스템까지 갖췄기에 구조까지 설계된 자원국이라 예외에 가까운 나라죠. 결국 나라의 부는 땅의 크기나 자원의 양이 아니라 그걸 다루는 방식, 바로 구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애초에 정해진 게 아니라 설계하고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이루어낸 이런 구조의 힘은 개인에게도 작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유한 나라가 된 데에도 설계된 구조가 있었듯 개인의 부 역시 전략 위에 세워지는데요. 도서 부의 전략 수업은 자원이 아니라 설계가 부를 만든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15가지 돈의 시스템, 구축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 큰 돈을 버느냐보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구조를 갖췄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자산을 분산하는 계좌 설계, 고정비, 변동비를 한눈에 파악하는 현금 흐름표, 작은 투자를 반복해 복리의 첫 단추를 끼우는 방법 등 실천 가능한 사례를 차근차근 제시하고 있죠. 덕분에 고소득 전문직뿐 아니라 직장인, 프리랜서, 창업가 모두 자신에게 맞는 재무 안전망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결국 부의 전략 수업은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길을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구조가 되고 구조는 위기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방패가 됩니다. 부는 운이 아니라 구조다. 그 진짜 의미가 궁금하다면 부의 전략 수업에서 확인해보세요.